안녕. 자, 우리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단어 그리고 마지막 특강 시간입니다. 그동안 맨날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고생하셨고요. 나도 이제 좀 느긋하게 자야겠어. 근데 이번 겨울엔 뭐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잘 넘어가가지고 너무 다행입니다. 원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겨울 특히 특강 시작하면은 항상 기침하고 막 감기 걸려가지고 마스크 쓰고 이러고서 보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네 너무 다행이죠. 자, 우리 일단 그 오늘 공부하는 그 단어는요 통계라고 하는 단원이거든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과정에서 그 배웠던 걸 떠올려 보시면은 뭐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원 그래프 뭐 이런 것들, 뭐 비율 그래프라고 하면서 공부했었던 것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과 좀 결을 같이 합니다. 뭐 평균 구하기 뭐 이런 것들 해봤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 그런 것들과 결국에는 결을 같이 하는데 초등학교 때 나왔었던 그런 통계 파트는 어땠어요? 솔직히 되게 만만한 친구들이었죠, 그렇죠? 다 쉽고 막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쉽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것들과는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고 그 단어들이 조금 이제 초등학교 때는 직관적인 단어들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조금 한자어가 좀 섞여 있는 혹은 외래어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쓰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는 생각들이 딱 들 거예요. 그래서 좀 낯섦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절대 어려운 단어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를 공부를 쭉 하시면서 가장 쉽다고 할 수 있을 법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랑 마찬가지로 가장 쉽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니까 부담 없이 잘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어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떤 단어가 이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좀 잘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개념 1부터 먼저 볼까요? 나도 늘 이렇게 프린트를 뽑을 걸 그랬어. 맨날 이렇게 고개 돌려가지고 보니까 좀 고개가 아프더라고. 내가 그래서 여기가 맨날 아파. 왜 아프지? 하고 봤는데 맨날 이래가지고 아픈 것 같아. 여기만 아파, 여기만. 여기는 안 아픈데. 아무튼 얼마나 편할까? 자, 일단 첫 번째 줄기와 잎그림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줄기와 잎그림. 줄기와 잎그림이라는 것은 참 이 단어가 되게 귀여워요. 줄기라는 게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 줄기 맞아요. 그 식물에 있는 줄기. 그다음 잎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자료를 정리한 것이 그 식물에서 그 줄기에서 이파리가 돋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림이라고 해서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아까 자료 읽어보셨으니까 밑에 있는 표 보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별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량이라는 것은요 쉽게 표현해서 자료의 값이에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뭐 수학 시험 점수의 뭐 어떤 그 자료를 좀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학 시험 점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는 70점이고 누구는 100점이고 누구는 80점이고 누구는 77점이고 누구는 92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나타날 거 아니야? 이런 점수 하나하나 이거 우리가 보통 데이터라고 표현하잖아요. 데이터는 근데 너무 외국어니까 우리가 한국어로는 좀 없을까 했을 때 이제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별량입니다. 그래서 별량은 뭐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는 데이터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자료의 값들 그거를 우리가 별량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성적, 키, 몸무게 등의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 뭔가 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적, 키, 몸무게 그 값 자체를 우리가 별량이라고 한다. 그 데이터 자체를 별량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줄기와 잎그림. 자, 이 줄기와 잎그림은 설명이 되게 웃겨요. 줄기와 잎을 이용할 자료를 나타내는 그림. 줄기와 잎을 이용해? 진짜 식물의 줄기랑 잎을? 그건 아니고요. 줄기와 잎의 모양새로 보이는 그러한 형태의 그 틀로 자료를 정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 성적을 조사해봤는데 뭐 92, 그다음에 98, 뭐 95, 뭐 87, 85, 72, 7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쫙 나타나져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뭔가 좀 뒤죽박죽 섞여 있어가지고 뭐가 더 크고 작은지 뭐 몇 점대 뭐 누가 몇 명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별로 그렇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좀 지저분해. 너무 좀 이렇게 많이 날려 있고. 그래서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좀 이런 식으로 같은 점수대에 있는 것들은 좀 같은 라인에다가 85, 87 그리고 웬만하면 작은 점수에서 큰 점수 순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좀 정리해보면은 적어도 이 위에 있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게 좀 더 낫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도 이 9를 이렇게 매번 쓰는 것이 또 그게 그렇게 또 귀찮나 봐요. 나는 이게 좀 더 깔끔해 보이긴 한데 이건 개인적인 내 생각인데 어쨌든 난 이게 좀 더 깔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9를 쓰는 거, 8을 쓰는 거, 7을 쓰는 게 또 그렇게 또 귀찮았나 봐.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9 쪽 라인에는 2, 5, 8 80점대 라인에는 5, 7 70점대 라인에는 2, 4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92점을 이렇게 95점을 이렇게 98점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줄기와 그 줄기에서 솟아나는 이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줄기와 잎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줄기와 잎그림이라고 하면서 자료 정리의 어떤 하나의 틀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자료를 보고 이런 것들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보고 이러한 자료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읽는 법만 우리가 여기서 공부만 잘 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는 자료랑 줄기와 잎그림 예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67, 76, 75, 82, 74, 87, 79, 68, 83, 71 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줄기와 잎그림처럼 쭉 나타낸다. 뭐 이 친구는 이제 좀 작은 숫자에서부터 쭉 이제 올라가는 순서대로 배치를 했죠. 뭐 이 순서는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웬만하면 이제 관습적으로 이제 어떤 순서대로 적는다라고 이제 좀 통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좀 성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높은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보통 좀 상위 랭크 되니까 이제 이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개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뭐 갖고 있는 뭐 책의 수라든지 아니면 내가 공부한 어떤 뭐 문제집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작은 순서, 작은 숫자에서부터 좀 큰 숫자대로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배치하는 게 좀 더 보기가 자연스러워서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또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틀은 없으니까 뭐가 더 먼저네, 뭐가 더 먼저네라는 것을 굳이 이 위아래를 막 그렇게 신경 써서 따지진 않아요. 다만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나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좀 써주시는 것을 아주 권장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좀 사람마다 좀 통일되어 있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줄기와 잎그림 보셔도 이제 6, 7, 8 이 줄기에 6, 7, 8이 적혀 있고요. 67, 그다음에 68, 71, 74, 75, 76, 79, 82, 83, 87 이렇게 이제 점수들이 분포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줄기와 잎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줄기에 어떤 줄기의 이파리가 가장 많은지를 토대로 이 정도 점수대 사람들이 모여있구나라는 것을 좀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포 상태가 어디에 좀 몰려 있는지 어느 점수대가 좀 더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다. 아무튼 뭐 직관적으로 바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개념 코드 같은 문제를 보셔도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옆에 줄기와 잎그림으로 그려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줄기와 잎그림을 보고서 어떤 자료들이 있다라는 것만 파악해 볼 수 있으면 된다. 알겠죠? 첫 번째 개념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벌써 이제 좀 낯선 어려운 단어가 탁 하고 등장하죠. 자, 도수 분포표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번 개념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도수 분포표라는 것은 한자입니다. 한자. 이게 도수. 이게 여러분들 한자를 좀 잘 모르는 세대라서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도수라는 건 도가 이제 머리를 뜻해요. 수는 수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도수는 머리수를 뜻해요. 머리수라는 것은 결국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머리수 몇 개야? 되게 좀 잔인한 말처럼 좀 들리긴 하죠. 머리수?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딱 하는데 뭐 예전에 뭐 조선시대 때 전쟁을 하는데
자, 너는 몇 명의 목숨을 뭐 이렇게 죽였는가? 뭐 너는 몇 명을 죽였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장군, 저는 장군 뭐 이렇게 저희 적장을 뭐 3명을 배웠고 하면서 뭐 모가지 들고 그치? 이런 게 이제 아니고 도수. 자, 여기에서 이제 몇 명이에요? 6명이잖아. 그래서 도수는 얼마? 6. 맞아요.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수라는 것 자체는 그냥 거기에 대상의 수 혹은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뭐 예를 들어 수학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키라든지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데이터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도수라는 것은 머릿수를 뜻하는 거구나, 명수를 뜻하는 거구나, 아니면은 이게 꼭 명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자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자료의 수를 뜻하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분포는 알잖아.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지, 그쵸? 표도 그냥 일반 표예요. 도수 분포표는 머릿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표를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대충 일단 이 개념이 이해는 되시죠? 그렇죠? 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이 밑에 있는 그 개념 몇 개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계급. 자, 계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간을 나눌 거예요. 자료를 정리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요, 90점대, 80점대, 70점대 뭐 이런 친구들. 요 구간 하나하나를 우리가 계급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 하나하나를 이 계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70점부터 80점, 80점부터 90점, 90점부터 100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 구간 하나하나를 우리가 계급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계급이 이제 뭐 무슨 뭐 이렇게 그 계급장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건 아니고 그 하나하나의 구간들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계급의 크기라는 것이 나와요. 계급의 크기가 먼저죠? 네, 계급의 크기. 계급의 크기라는 것은 이 구간이 계급이라고 했잖아요. 이 구간의 크기를 뜻하는 것이야. 구간의 크기라는 게 뭐겠어? 예를 들어 아까 70점부터 80점, 80점부터 90점, 90점부터 100점. 그럼 이 구간의 크기가 뭘까요? 그렇죠. 이게 계급의 크기인 거예요. 계급이 구간이다 보니까 계급의 크기라는 것은 구간의 크기를 뜻하는 것이다. 알겠죠?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게 계급의 크기? 계급의 크기? 계급의 이 개수? 몇 개인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급의 크기는 진짜 말 그대로 그 구간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구간의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게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 밑에 계급의 개수라는 것이 나오죠. 계급의 개수라는 건 계급의 개수라고 정확하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계급이 모두 몇 개가 있는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급이 모두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계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내가 여기서 생략하긴 했지만 우리가 90점대, 80점대, 70점대를 나열해 놨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계급의 크기, 그 다음에 계급의 개수,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이 줄기와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계급이라는 것을 나타내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70점대, 80점대, 90점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을 나눴을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구간을 계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알겠죠? 계급 자체는 별로 어렵진 않죠. 네, 자 그다음 그 밑에 도수. 아까 도수 말씀드렸잖아, 그렇지? 뭐라고 했지? 도수가? 머릿수라고 했죠. 도수는 머릿수야. 근데 머릿수라는 것이 너무 약간 좀 직역한 거고 결국에는 무엇의 개수? 자료의 개수, 데이터의 개수가 이제 도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자료의 개수요 혹은 데이터의 개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머릿수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머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머릿수로만 인식을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제 활용을 하거나 적용을 시킬 때 그때 좀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의역해서 도수라는 것은 자료의 개수를 뜻한다 라는 것까지 같이 알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깜짝이야. 잠시만요.
아침 9시에 나오라고 했었던 애가 지금 문자로 아침 9시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뭔 소리예요? 이미 못 오는 게 확정이면서 응? 못 갈 것 같다라는 건 미래에 대한 언급 아닙니까? 그죠? 9시에 못 갈 것 같다. 웃겨요. 자, 아무튼 자, 우리가 뭐까지 얘기했지? 도수까지 얘기했지? 도수가 뭐다? 자료의 개수, 데이터의 개수다. 자, 그다음 도수 분포표. 자, 도수 분포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 요거 가지고 만들어 보자. 똑같은 데이터를 이제 계속 사용을 해보죠. 줄기와 이끌림이 뭐 물론 좋긴 좋지만 그것도 좋지만 이걸 조금 더 세련되게 정리를 하고 싶은 그 욕심에 그런 방법을 고안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도수 분포표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간략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가 새롭게 세팅하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말 그대로 이 도수의 분포만을 조사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자료가 어떤 정확한 값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그래,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야 우리 반 애들 그 수학 이번에 진단평가 봤잖아. 근데 80점대가 뭐 10명이고 90점대가 뭐 15명이고 뭐 100점 맞은 애가 2명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이 방법이 도수분포표를 그냥 이렇게 구어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 점대 몇 명이 있다라는 것만 제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만 가지고는 어떤 점수를 정확하게 받았는지는 사실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막 30명 막 무슨 100명의 자료를 조사할 때 데이터 하나하나를 다 보게 되면 막 눈 빠질 것 같죠? 그쵸? 그런 것들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진짜 최소한의,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싶은 어떤 이 집단이 어느 곳에 좀 주로 분포하는가, 이 정도의 어떤 좀 간략한 그 데이터의 분포 상태만 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 데이터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느 곳에 몇 명이 분포했는지, 자료가 어느 곳에 몇 개가 분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만 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사용하는 게 도수 분포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자료가 뭐 몇 개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자료만 봐도 요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자료가 막 무슨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된다면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는 게 힘들어지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겠다라는 것이냐면, 일단 지금 좀 여러분들 그 바이블에 있는 그것과 좀 최대한 맞춰가지고 써줄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개 계급밖에 없으니까 70 이상, 그 다음에 80 미만. 자, 70 이상 80 미만이라는 것은 70부터 80 되기 바로 직전까지를 뜻해요. 그쵸? 이 계급의 크기 얼마입니까? 10인 거죠. 선생님 근데 70부터 80까지여야 10이지 80보다 조금 작으면 10보다 조금 작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80 미만이어도 70부터 80까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10이라고 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80 이상, 그 다음에 90 미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도 역시 똑같은 아까 그 계급의 크기 10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계급의 크기가 다르지면 안 됩니다. 이 도수분포표에서는 그 계급의 크기가 항상 고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요. 90 이상에서 100 미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 몇 명이에요? 2명에서 이제 여기 둘. 몇 명입니까? 둘. 그다음 여기 몇 명이에요? 셋. 해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도수분포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위에 뭐 수학 성적, 뭐 도수 뭐 이런 것들 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제 그 축이 이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각각 이제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정말 수천 수만 개가 있었을 때 데이터를 다 나열한다거나 줄기와 이끌림을 그려가지고 표현하는 게 좀 어렵겠으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도수분포표로 표현을 해주면은 뭐 여기가 273명, 뭐 295명, 387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쪽에 좀 사람들이 되게 많고 이쪽도 의외로 좀 많은데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좀 많아지구나. 애들이 전부 다 또 한 8, 90점 정도쯤 때 좀 몰려 있으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한 90점 전후로 좀 이렇게 애들이 점수대가 좀 형성이 됐겠구나. 이 집단의 평균 점수를 구해보면 한 80 후반에서 90 초반 정도쯤으로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쯤의 예측을 아주 쉽고 빠르게 해낼 수 있죠. 그것이 도수분포표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자료의 값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신경 쓰고 싶지는 않는데, 그들의 이제 자료의 분포 상태를 대략적으로나마 좀 개략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단순하게 좀 파악을 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의 정리 기법이 이 도수분포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도수분포표라는 것은 우리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정확한 자료 하나하나를 우리가 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장점은 뭐죠? 데이터를 다 보지 않고도 그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우리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들은 조금 버리고 대신 개략적인 이 전체 큰 그림을 좀 보겠다는 거죠. 그게 도수분포표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토그램. 자, 히스토그램은 생각보다 이 단어의 그 뭐랄까 그 발음이 또 이게 외국어 발음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개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절대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히스토그램은 이 도수분포표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냥 도수분포표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의 숫자들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라면 히스토그램은 이걸 갖다가 쓱 돌려서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가 이제 7, 80점대, 8, 90점대, 그 다음에 여기는 90점대, 100점대 해가지고 여기 이제 273명, 뭐 295명, 그 다음에 여기는 387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게 히스토그램이야. 별거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도수분포표의 각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요거 계급의 크기 10이었죠 지금은. 그 다음 계급의 도수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이다. 한마디로 막대기 말이야, 막대기를 그려놓은 그래프. 그러니까 한눈에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좀 시각적으로 보고 좀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겠다 이거.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숫자를 비교해봐야 되잖아. 누가 더 크고 작은지, 점점 커지는 거다. 이런 것들을 숫자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나서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내주는 거야. 우리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그들의 분포 상태를 파악하는 데 훨씬 더 쉬우니까. 표로 제시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런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여러분이 그 막대 그래프 공부했었을 당시에도 표로 그냥 데이터가 쫙 정리되어 있는 것보다 막대기로 탁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훨씬 더 얘네들이 뭐 누가 더 큰지, 뭐 어디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이런 대략적인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이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뭐다? 도수분포표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것뿐이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히스토그램의 특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히스토그램의 특징. 자,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고 싶다.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계급의 크기는 모두 같으므로 각 직사각형의 넓이는 각 계급의 도수의 정비례한다.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이 계급의 크기는 우리 언제나 이 도수분포표를 그릴 때도 다 똑같이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것도 그럼 다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되겠지. 똑같이 10으로 유지가 될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이 도수라는 건 자료의 개수를 뜻하는 거죠. 이 도수의 정비례해서 넓이가 점점 이렇게 변해 나가겠지. 예를 들어서 이게 도수가 2대 3대 4라고 한다면 그럼 이 넓이도 2대 3대 4겠지. 밑편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쵸? 당연히 넓이는 2대 3대 4. 그래서 여기 각 직사각형의 넓이는 각 계급의 도수에 정비한다라고 써져 있는 게 이제 그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도수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날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도 2배, 3배, 4배 늘어나지 않겠느냐? 왜냐면 계급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무슨 막대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직사각형 넓이의 합.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직사각형을 전부 다 넓이를 더하면 계급의 크기 곱하기 그 계급의 도수의 총합.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계산하기 편하게 봐봐. 이게 지금 2고 이게 3이고 이게 4라고 생각해봐. 도수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 이런 것들 넓이 하나하나의 합을 뜻하지. 계급의 크기는 10이었기 때문에 요거 넓이는 20이고요. 이거는 30이고 이건 40이야. 근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자 보시면 계급의 크기 곱하기 10이죠. 계급의 크기는 그 계급의 도수의 총합을 뜻하는 건데 그거는 결국엔 이 계급의 크기에다가 2랑 3이랑 4랑 몽땅 더한 것을 한 번에 곱한 것과 결국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은 똑같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야, 이거를 따로따로 계산해가지고 더하는 것과 도수를 더한 다음에 그냥 이 계급이랑 한꺼번에 곱하는 것과 뭐가 다른데?
2 곱하기 10을 하고 3 곱하기 10을 하고 4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더하는 것은 야 그냥 10이 2개, 3개, 4개 그냥 있어 해서 10이 모두 9개가 있어 90이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계산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야. 그게 지금 여기 밑에 써져 있는 거야. 뭔가 좀 연산식이 많이 써져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내용조차도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알겠죠? 1-1에서 우리가 연산만 잘 공부하셨다면 이 정도의 분배 법칙은 다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나 인쇄 잘못했다. 아이씨. 내 거 인쇄 잘못했어. 다른 페이지가 나왔어. 난 여러분들 거 뽑고 난 다음에 난 나중에 따로 뽑았거든. 아이씨. 잠깐만요. 아 또 이러고 봐야 되네. 자, 그 다음에 그건데 그 그래프 막 나오지 않아요? 그쵸? 자, 개념사 보겠습니다. 도수분포 다각형.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너네 알고 있는 그림? 아니에요. 꺾은선 그래프. 우리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그래프 공부했었을 때 막대 그래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꺾은선 그래프 공부했잖아. 그치? 이 도수분포 다각형 그냥 꺾은선 그래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꺾은선 그래프인데 어떤 꺾은선 그래프냐? 여러분들이 이 도수분포 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잖아요. 이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근데 여기가 사실 다 붙어 있어야 되긴 한데 이 그림 좀 이용하기 그렇다. 이 그림 참고해보세요.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토그램의 가장 꼭대기 정상 부분에 그 정수리 부분 있죠. 이 머리의 이 중심, 즉 이 꼭대기의 정중앙, 그 부분만 점을 콩콩콩콩 다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들끼리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막대 그래프 형태로 우리에게 이 도수 분포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였다면 이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는 것은 꺾은선 그래프 형태로 우리에게 이러한 그 도수 분포의 현황을 알려주는 그런 자료의 표기 기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걸 조금 우리가 틀에 좀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히스토그램의 최정상의 머리 한가운데 이 정수리 부분 요 한가운데를 콩콩콩 찍어가지고 선으로 촥촥촥 이렇게 이어주면은 그것이 도수분포 다각형이 된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요 그림에서도 아시다시피 이 가장 이제 앞부분이죠. 거기는 이제 0인 부분에다가 점 찍고 또 0인 부분에 점 찍어서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줘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다각형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것은 도수의 분포 상태를 알 수 있는 다각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다각형의 느낌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좀 꺾은선 그래프의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그냥 꺾은선 그래프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리는 그 방법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또 문제를 또 의식을 하기는 해야 되니까 문제로 또 어떤 식의 또 문제들이 출제가 되냐? 자, 여러분들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예시를 조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히스토그램이 이거 좀 정교하게 그려볼게요. 계급의 크기가 똑같아 보이진 않은데? 괜찮아? 아이씨. 좋아요.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시끄러. 자,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그래요. 스케치하듯이. 야 뭐야, 뭐 호리병도 아니고. 자,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자, 여기는 또 이렇게 뚝 떨어지고. 하나 더 그릴게. 오케이.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데. 자, 어디에서 빨간색? 여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정수리를 점으로 찍어야 돼. 정수리.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도 안 돼. 뭐 요런 데 찍혀서도 안 돼요. 이 정수리. 근데 너네들 정수리가 어딘지는 알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여기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정중앙에
여기도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중앙에 이런 식으로 점을 땅땅땅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들을 이어주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자가 없어가지고 자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책, 종이, 줄, 잠깐만요. 자 이거 말고 칠판지를 이용해. 그 칠판 지우개 괜찮다. 좋은 생각이야. 어, 아 반대로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자 봐봐. 근데 어떻게 잡지 근데? 손에 양보하. 그럴 순 없어. 자, 뭐 좀 할만한 게, 이거 괜찮다. 너무 좋죠? 역시 인간은 도구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자대고 쓱 하고 그려본다. 너무 좋은데. 자, 여기도. 아주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별짓을 다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렸었던 도수분포 다각형 중에서 제일 정성스럽게 그리는 것 같고 제일 완벽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 이거 강의에서 찍히는 모습 보이면 얼마나 웃길까 이게. 맞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나 가끔씩 봅니다. 퇴근할 때 재밌어요. 내가 혼자 막 떠드는 모습 보면 아주 혼자 신나가지고 막 그냥 난리를 치더라고. 옛날 영상 보면 선생님이 웃긴 표정으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나 너무 잘 그린 것 같아. 어때? 여러분들 나보다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요? 어렵지? 자, 봐봐. 이 빨간색이 도수분포 다각형이야. 자, 근데 이 도수분포 다각형은 이 특징이 있는데, 자, 봐봐요. 어느 삼각형을 볼까? 여기가 제일 완벽하게 생겼으니까 여기를 한번 보자. 자, 봐봐. 여기서 요쪽에 있는 이 길이가 이 계급의 절반이지, 그치? 네. 여기에 이쪽에 있는 이 길이도 이 계급의 절반일 거야. 그치? 그럼 일단 여기 있는 이 길이랑 여기 있는 이 길이랑 서로 같겠다. 그치? 맞아요? 네. 그리고 얘랑 서로 어때요? 가로선이? 서로 평행하지?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요 각이랑 여기 있는 요 각이랑 서로 엇각이니까 각이 똑같겠네? 그쵸? 여긴 또 직각일 거야. 여기도 직각일 거고. 그쵸? 그럼 얘네 두 개가 서로 어때? ASA. 맞아요. 정확해. ASA 합동. 나 이거까지 바라진 않았는데? 네, 합동이죠? ASA 합동입니다. 자, 그러면 합동이니까 정확히 포개어지기도 한다는 거잖아. 네. 그럼 얘네 두 개의 넓이는 서로 똑같다는 얘기겠네? 그래. 자, 그럼 봐봐. 여기에는 요 부분이 뚝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에 움푹 들어간 곳에 채워질 수 있고, 여기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 움푹 들어간 곳에 채워질 수 있고,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 움푹 들어간 곳에 채워질 수 있고,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에,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에 채워질 수가 있겠네. 아주 정확하게 합동이니까 죄다. 그치? 뭐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갑자기 엄한 곳에 뭐 여기에 채워,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치? 합동이니까.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도수 분포 다각형과 이 가로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전체 넓이는 뭐랑 똑같겠어요?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과 똑같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자, 근데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이 하나의 계급의 크기에다가 계급의 크기, 계급? 아무튼 계급의 크기에다가 이 도수를 모두 원래는 각각 따로따로 곱하기 해서 다 더했어야 됐는데 우리 그 작업 안 하기로 했잖아.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어차피 그거 따로 싹 다 더할 거 그렇게 각계전투하지 말고 한 번에 싹 다 도수 더한 다음에 한 번에 곱하면 그걸로도 우리가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을 구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계급의 크기 계크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전체 자료의 개수, 전체 도수를 곱하면은 그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이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전도, 전체 도수 얘네 두 개를 곱하면 그것이
막대기의 전체 넓이의 합이었어. 맞죠? 그게 바로 전 개념에서 나왔었던 내용이야. 근데 그게 곧 뭐랑도 똑같다? 이 도수 분포 다각형과 이 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와 똑같다. 이해 다 되십니까? 자, 다시 막대기의 넓이랑 다각형의 넓이랑 어때요? 같아요. 같죠? 일단 이건 이해돼? 네. 네. 자, 다시 여기에서 지금 요 톡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에 움푹 들어간 곳에 채워지면서 요 부분이 여기에 채워지면서 이게 막대기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모습에서 들어가면서 이 다각형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에는 요 부분도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채워지면서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여기 있는 부분으로 채워지면서 여기도 여길로 여기도 여길로 여기도 여길로 여기도 여길로 여기도 여길로 채워지면서 이거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바깥에 튀어나온 부분이 메꿔주면서 이 막대기의 넓이의 총합이 이 전체 다각형의 넓이와 똑같아지게 된다고. 그래서 이 막대기의 총합과 이 다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게 되는데 막대기의 총 넓이의 합은 객크 곱하기 전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급의 크기랑 전체 도수를 곱하는 것으로써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 또한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 얘기가 여기 도수 분포 다각형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도수 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즉 다시 말해서 이 빨간색과 이 검색 축으로 이루어진 이 다각형의 넓이는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다. 근데 이걸 한 번 더 나가서 그것은 곧 계급의 크기랑 전체 총도수를 곱한 것과도 똑같다. 그래서 너네들한테 이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그 문제를 풀 때는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결국 막대기의 넓이의 총합과 똑같은데 막대기의 넓이의 총합은 내가 구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그럼 막대기의 넓이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는데? 계급의 크기 하나에다가 내가 원래는 도수 다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해야 되는데 우리가 2 곱하기 3, 2 곱하기 5, 2 곱하기 7 이거 다 따로따로 더하는 건 야, 2가 3개가 더해지고 2가 5개가 더해지고 2가 7개가 더해진다는 건데 그럼 2가 3개, 5개, 7개, 도합 15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2 곱하기 15라고 쓸 수 있다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분배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어렵게 갈 필요 없이 그냥 2가 3개, 2가 5개, 2가 7개 있다는 거니까 그럼 2가 15개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떠올려 보시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지 그치? 어쨌든 지금 그게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야.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계급의 크기 곱하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다 하는 걸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를 합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세 번째 개념에서 했었던 이야기였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바이블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이 막대기의 넓이의 총합과 이 다각형의 넓이가 이런 이유로 똑같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인데 이거 쓸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도수입니다. 상대도수. 자, 상대라는 말이 뭘까요? 비교적이라는 그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뉴스에서도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평가랑 상대평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절대평가, 절대적인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거야. 즉 고정된 그 점수, 이 아이의 점수가 몇 점인가. 예를 들어 이 아이가 90점대 이상이냐, 80점대 이상이냐, 70점대 이상이냐, 뭐 이런 것들. 점수를 가지고 이 아이의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게 그게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뭐냐? 상대적인 위치. 이 아이가 이 그룹에서 비교적 어느 위치에 존재하느냐. 예를 들어 이 친구는 예를 들어 A 학교의 어떤 친구는 수학 점수가 80점이야. 근데 B 학교의 어떤 친구는 수학 점수가 60점이야. 자, 누가 더 잘했게? 모르죠. 모르는 거야.
이쪽 학교의 수학 시험은 평균 점수가 90점이야. 근데 이 친구가 80점을 맞았어. 이 학교의 수학 점수 평균 점수는 엄청나게 어려워가지고 막 무슨 뭐 경시대회 특급 문제 평균 점수가 막 30점이야. 근데 거기서 60점 맞은 거야. 이 친구들만 아주 그냥 개나 소나 다 풀 수 있는 그 문제를 갖다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뭐 예를 들어 1 더하기 2는? 뭐 이런 걸 갖다가 그냥 10문제를 냈는데 그 중에서 2문제를 틀린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뭐 다음을 적분하시오 미분하 엄청나게 어려워 막 이런 것들을 풀었는데 아우 4개를 틀렸어. 6개나 맞춘 거야. 자 누가 더 잘했어? 얘가 더 잘했다고 아직 얘가 더 잘했지 그치? 왜냐면 여기에는 이 친구들은 막 나 이거 처음 보는 건데 하면서 이제 막 다 틀려가지고 막 아주 그냥 점수가 막 다 보니까 10몇 점, 20몇 점 여기에 막 분포하고 있는데 얘 혼자 압도적으로 60점 딱 한 명 얘 혼자 랭크되어 있는 거. 여기는 막 그냥 개나 소나 전부 다 그냥 8, 90점대인데 이 친구 혼자서 80점 맞고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절대적인 점수만 가지고는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라는 걸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절대평가의 맹점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거든. 이게 만약에 두 시험의 난이도가 다르다면 그러면 이때 요 점수랑 요 점수를 같이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 혹은 이 시험의 난이도가 뭔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 아이가 90점을 맞았다, 80점을 맞았다 라는 걸 가지고 이 친구가 그걸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 무리가 만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있는 무리라면 그럼 그때 그냥 점수가 아니라 이 친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질 때는 우리가 이제 상대평가로 따지면 이 시험의 난이도랑 관계없이 이 친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제법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험은요, 여러분들 중학교 올라가서부터 보는 대부분의 이제 공식 시험은요,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중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시험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뭐 순위를 나눈다든지 뭐 그런 어떤 시험들 있잖아요. 그런 시험들은 전부 다 이제 상대평가로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수능 시험이 이제 또 상대평가로 이제 아이들을 구분하는 평가하는 그런 대표적인 시험이기도 하고요. 뭐 각종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학력평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어쨌든 이제 그때 나오는 상대라는 것과 같은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절대적인 그 자료의 개수, 도수의 그 어떤 그 도수가 이제 무엇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얘가 어느 정도쯤인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표기법이 상대 도수예요. 그래서 이 상대 도수를 읽어보시면 도수의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도수의 총합이 만약에 100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예를 들어 70점대가 20명이 있었어. 그럼 얘는 100명 중에 20명이라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100분의 20 혹은 20% 혹은 0.2 이런 식으로 비율로서 전체 중에 얘네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방식이 상대도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거 내가 지금 자꾸 계속 꺼내고 있잖아. 아까는 히스토그램 뭐였었죠? 아까 히스토그램이 뭐였어? 무슨 그래프? 네? 막대 그래프, 도수분포 다각형, 꺾은선 그래프, 상대도수, 비율 그래프. 너네 6학년 때 비와 비율 공부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단원에서 비율 그래프 공부했잖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막 원 그래프 그려가지고 뭐 20%, 뭐 30%, 뭐 40% 이런 식으로 했잖아. 띠 그래프, 원 그래프 막 해가면서 비율 그래프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어요? 응, 그래. 이 상대도수가 그거에 대응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가 당연히 1이겠죠? 왜냐면 100분의 얼마, 100분의 얼마, 100분의 얼마. 어쨌든 걔네들은 계산되면은 그럼 전체 100분의 20, 100분의 30, 100분의 50, 20명, 30명, 50명. 그래서 0.2, 0.3, 0.5. 어차피 더하면 1일 거 아니야. 전체는 1이니까. 그치? 그래서 100%. 우리가 얘는 20%, 얘는 30%. 그럼 나머지는 몇 %야? 50%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전체는 1로 고정될 거 아니야. 이 상대도수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 식으로 비율 그래프 생각한다고 여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계속 읽어볼게요. 밑에 상대도수의 분포표. 우리가 이거 상대도수 분포표라고 이제 의라는 말도 또 빼놓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상대도수 분포표가 뭐야? 뭐 이런 도수 분포표가 아니라 상대도수 분포표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이제 그것의 비율들을 다 구한 다음에 그걸 표로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역시 그럼 상대 도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만들었으니까 또 뭐도 만들 수 있어요? 히스토그램을 또 그릴 수가 있겠고 또 상대 도수를 이용해서 또 뭐도 할 수 있겠어? 얘들아 우리 도수 분포표를 그린 다음에 뭐 했어? 히스토그램 그렸고 그다음 또 히스토그램 그린 다음에 또 뭐 했어? 도수 분포 다각형 그렸잖아. 그럼 당연히 상대 도수를 가지고는 그런 것도 못 하겠어요? 그냥 표기법만 도수의 표기법만 달라진 것뿐인데 도수의 절대적인 양이 뭐 몇 명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도수를 비율로 바꿔가지고 그냥 표기하는 것뿐이잖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근데 사실 퍼센트란 것보다는 소수의 표현을 혹은 분수의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긴 합니다만 당연히 상대 도수를 가지고도 우리가 표를 그릴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야. 히스토그램도 그릴 수 있는 거고 도수분포 다각형처럼 꺾어진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단순히 뭐만 달라질 뿐이다? 우리가 이 세로가 원래 뭐였어요? 도수였죠? 이 도수가 뭐로 바뀌는 것뿐이다? 상대 도수로 바뀌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상대 도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하게끔 또 되겠죠, 그렇죠? 근데 상대 도수가 무엇인지만 정확히 알면은 결국엔 같은 레퍼토리일 테니까 똑같지 않겠어?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상대 도수가 뭐라고 했지? 전체 중에 걔가 얼만데? 라는 그 비율. 그래서 전체 총 도수 중에 그 부분의 도수로서 우리가 상대 도수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서 전체 학생이 200명이야. 근데 80점대가 50명이래. 그러면은 그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해요? 200분의 나 50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50. 200분의 50이 되는 거죠. 200명 중에 50명이 80점대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200분의 50, 0.25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밑에 보시면 상대도수의 특징.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다. 당연하죠. 왜? 전체는 1이니까 100%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비율 그래프 이야기했을 때 20%, 30%, 40% 나머지는 몇 퍼센트?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했었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20, 30, 40 다 더하면 90이었기 때문에 맞죠? 20, 30, 40? 네, 90이었기 때문에 90%였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는 몇 퍼센트야? 그래,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너네는 항상 100%에서 90%를 빼서 10%라고 구한 거잖아. 이 100%가 뭐였는데? 100%가 뭐야 숫자로?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너네들은 이 비율 그래프에서 전체는 1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인 거지 이게 특별한 얘기가 아닌 거야. 상대도수의 총합은 1이다. 이미 너네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그 밑에 보시면은 그 계급의 상대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를 한다. 당연하죠. 분모는 고정되어 있고 이 분자에 따라서 상대도수가 결정되는 건데 이 분자가 2배, 3배, 4배 커지면 당연히 상대도수도 2배, 3배, 4배 커지게끔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총 도수는 어차피 고정적으로 똑같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이거 시킬 줄 알았어 하면서 개념 6을 보셔요. 그쵸? 역시나 이거 시킬 줄 알았어. 지금 뭐 그린 거예요? 히스토그램 그린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으로도 그림을 그린 거죠. 이해됐죠? 네, 그래요. 오직 뭐만 달라진다? 세로축만 달라지는 거야. 원래는 이 세로축 보시면은 막 뭐 200명, 뭐 300명, 50명, 뭐 70명 이런 도수가 써져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대 도수로 0.1, 0.2, 0.3, 0.4, 0.5, 0.6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차이만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개념 7 가겠습니다.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하는 거. 자, 이거는 내가 이 강의에는 수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직접 거기서 실패를 통해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뭐 이것만 봤을 때는 잘 아리까리 할 수도 있어. 문제를 직접 풀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조심성 없게 풀다 보면 한번 걸릴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그때 그 말한 거구나 하면서 한번 그거를 잘 눈여겨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내가 쌈을 잘 싸가지고 먹여주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너네가 먹다가 이빨 하나 그건 좀 너무 잔인하니까 너네가 직접 쌈을 싸서 먹어봤으면 좋겠어. 그 쌈을 싸서 먹어봤는데 고추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너무 매울 수도 있고요. 그쵸? 뭐 마늘을 안 넣어가지고 맛이 없을 수도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고기를 빼먹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런 쌈이 제일 맛있구나 라는 걸 좀 느껴봐야지. 그치? 이렇게 말하니까 월남쌈 먹고 싶네요. 네? 월남쌈. 그게 뭐예요? 월남쌈이 뭐냐면요. 그
라이스 페이퍼라고 해서 동그란 아마 몇 번 그래서 먹어본 적이 있었을 거야. 그게 그 이름이 그건 줄 몰라서 그러지. 이 샤브샤브 집에 가면은 이 동그란 라이스 페이퍼가 있어요. 저 어제 샤브샤브 샤브샤브 집마다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뜨거운 물에 이제 살짝 담갔다가 빼면 이게 흐물흐물해져.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접시에다 딱 올려놓고 빠르게 이거 좀 시간 걸리면은 이거 접시랑 같이 붙어봐가지고 물알체가 되거든. 접시랑 한 몸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빨리 채소 좀 집어넣고 그다음 샤브샤브 고기 좀 건져서 넣고 그다음 거기 좀 야채 건져서 넣고 소스도 빼먹으면 안 되지. 소스 찍어가지고 넣고 그다음에 빨리 얘네가 접시랑 붙기 전에 잘 돌돌돌돌 말아. 이쁘게 말아. 탁탁 붙어가지고 이제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래. 나 지금 먹는 거 너무 간절하게 상상해가지고 진짜 먹은 줄 알았어. 너무 맛있겠다. 여기 밑에 샤브샤브집 그 월남쌈 파는 곳 있었는데 여기 이 동네에 괜찮아요? 저 우리은행 옆인가? 저 있지 않았어? 저기 밑에 내려가면 거기 어디야? 1단지 상가 1단지 상가에 있었는데 기억 안 나요? 나 이름 기억 안 나요. 안 가봤어? 1단지 상가에 샤브샤브집 그 월남쌈 파는 곳이 있었는데 아직도 있나 모르겠다. 있으면 뭐 같이 갈 사람이 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우울한 멘트로 마무리. 자